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일찍 결혼한 덕에 작년에 외동딸을 결혼시키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있죠. 딸의 결혼식 날 저는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날 찍은 가족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기까지 참 기막힌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귀한 인연과 재회해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깊은 오해와 원망을 풀고 다시 가족으로의 연을 맺게 됐으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가슴속에 오래된 상처와 오해를 품고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사연을 함께 하시며 과거의 슬픔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는 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기막힌 제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초등학생 시절 한창 일할 나이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 친정엄마까지 위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저는 나이팅게일을 꿈꾸며 간호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지만 당장 엄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학 진학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저녁에는 김밥집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일이 서툴러 손가락에 밴드를 10개씩 붙이고 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바늘에 찔리고 뜨거운 기름에 데이고 그래도 엄마가 치료 잘 받고 조금씩 나아지시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힘겹게 일한 보람도 없이 엄마는 몇 번의 전이와 재발을 거쳐 결국 투병 2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네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저에게 남은 건 지친 몸과 견딜 수 없는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지탱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친정엄마의 주치의였던 남편은 몇 년간 엄마를 돌보는 저를 지켜봤다고 했었어요. 힘들게 부모를 간병하면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엄마가 돌아가신 날은 텅 빈 빈소에까지 찾아와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담당 환자에 대한 의례적인 관심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매일같이 연락해 안부를 묻고 혼자 남은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그냥 보호자를 대하는 것 같진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남편이 제가 일하는 공장 앞으로 찾아와 뜬금없는 말을 꺼냈어요. 유미자 씨, 우리 결혼합시다. 남편의 청혼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병원 의사와 고졸 봉제 공장 여직원,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예비 시어머니의 반대가 얼마나 극심했을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과 송곳같이 제 가슴을 후벼 파던 말씀은 아직도 잊히질 않네요. 너 제정신 아닌 거지? 어떻게 저런 궁상 맞고 박복한 애를 우리 집안에 들이라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너 의사 만든 줄 알아? 새파랗게 어린 게 남자 꼬시는 재주는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시어머니는 제 뺨이라도 올려붙일 기세로 이를 갈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나 서슬퍼렇게 반대하시는지 도망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우직하게 저를 지켜줬고 그렇게 버티는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도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외동딸 성의를 얻었어요.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딸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낼 수 있던 원동력이자 사는 이유였죠. 평소 말수 적은 남편도 참 예뻐하며 애지중지 키운 아이였어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느꼈는지 다행히 아이도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아이가 커가며 느끼는 그 기쁨이란 평생 고생만 한 제 인생에 드디어 꽃이 피는 것 같았네요. 딸은 남들 다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 광고회사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사회초년생이 된 지 몇 달 만에 딸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더군요. 엄마, 나 임신했어. 놀랐지?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물었죠. 뭐라고? 뭘 해? 임신. 나 임신했다고, 엄마. 그래서 남자친구가 인사드린다고 식당 예약했대.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러게 귀하게 키운 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남자친구라니? 언제부터 사귄 거야? 뭐 하는 남잔데? 입시학원 수학 강사야.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만나보면 마음에 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딸은 임신했다면서도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리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오만 가지 걱정이 앞서는 저와 달리 정작 딸은 담담해 보이더군요. 그런 모습이 어이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남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가 싶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딸이 준비도 없이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남편은 그런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뭘 그렇게 걱정해. 우리 성이 똘똘한 애잖아. 잘 해낼 거야. 저는 태평한 남편이 괜히 얄밉게 느껴져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이, 똘똘하긴. 그런 애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가져? 시댁이 어떤지도 모르고 남자도 아직 안 만나봤는데 내가 지금 걱정이 안 되겠어? 아이, 뭘 그렇게 안달해. 난 안 봐도 분명히 괜찮은 애일 것 같은데. 아이, 부모가 딸을 믿어야지 누가 믿어줘?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고 안정되게 살면 좋잖아. 괜히 속 끓이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늘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은 남편은 딸의 임신 소식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중심을 잘 잡더군요.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니 널뛰는 것 같던 제 마음도 조금씩 안정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을 내려놓고 예비사위를 만나러 가게 됐죠.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근데 하필 약속 시간에 응급수술이 잡힌 남편이 올 수가 없게 됐고 저 혼자 예비사위와 인사하게 됐네요. 혼자 가는 게 불안하고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긴장으로 떨리는 마음을 냉수로 진정시키며 딸과 그 남자친구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헌데 딸의 손을 잡고 나타난 청년은 그동안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나이는 딸보다 꽤 많았지만 이름난 수학 강사라 연봉도 상당하고 무엇보다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 애정이 듬뿍 담겨 있더라고요. 예비사위는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맨 처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갑작스러운 소식 듣고 심려가 크셨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성이랑 아이 정말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걱정 넣어두시고 지켜봐 주세요. 똑부러진 그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모님에 관해 묻는 저에게 예비사위가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가 작은 식당 하면서 절 키우셨어요. 아유 저런, 어머님이 고생이 많으셨겠네. 상견례는 어머님이 좋으신 날로 잡도록 해. 어차피 성희 아빤 주말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라 우린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상견례 장소와 날짜가 정해졌어요. 딸이 임신 중이니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아 예비사위를 만나고 일주일 만에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해 옷을 고르고 아침부터 서둘러 미용실에서 머리도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절 보고 웃으며 놀리듯이 말했죠. 아이, 당신이 시집 가는 것 같네. 이는 놀리지 말아요. 긴장돼 죽겠으니까. 저는 곱게 눈을 흘끼고 상견례 장소로 가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딸은 아침부터 입덧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기분은 좋은지 연신 웃고 있었어요. 상견례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 손을 살짝 잡은 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시어머니 좋은 분인 것 같더라. 어머나, 우리 시어머니? 엄마 벌써 질투나려고 하는데? 질투는? 엄마도 아들 하나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우리 결혼하고 양가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기로 했어. 그런 말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인상을 쓰며 지켜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응급 환자가 생겼다는 전화였어요. 여보, 성희야, 미안해. 응급 환자가 생긴 모양이야. 잠깐 급한 시술 하나만 하고 올 테니까 먼저 인사하고 있어. 아직 약속 시간은 많이 남았고 병원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많이 늦진 않을 거야. 그러더니 남편이 다급하게 병원으로 가버렸어요. 아쉬운 마음이 앞섰지만 생명이 걸린 일이니 어쩔 수 없었죠. 잠시 후 직원에게 안내받아 예비사위와 안사돈이 있다는 방 앞에 서니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그때 예비사위가 문을 열고 나오다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성희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나와봤어요. 저희 어머님 먼저 도착하셨어요. 어머, 그래? 일찍 오셨구나. 성희 아버지는 응급수술이 생겨서 좀 늦으실 것 같아.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서 들어가세요. 예비사위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안사돈 역시 저처럼 긴장한 얼굴이었죠. 그때 목이 타는지 물을 한 모금 마시던 상대와 방으로 들어서던 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사돈은 본능적으로 재빨리 일어서서 인사를 하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절 바라보던 상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희 어머님?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이름을 묻는 게 좀 당황스러웠지만 전 가능한 한 태연하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답했어요. 아, 네, 유미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 이름을 들은 안사돈의 눈이 조금 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유미자? 당신이 정말 그 유미자?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미간에 주름을 만들며 안사돈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엔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제 이름을 듣고 놀랐는지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예비 안사돈이 손을 뻗더니 테이블 너머로 제 머리채를 움켜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찻잔이 엎어지고 고요하던 상견례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건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예비 안사돈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유미자, 네가 감히 여길 기어들어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자리에 나타난 거야? 나랑 정말 사돈이라도 할 생각이야?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피가 뜯어질 듯 아팠지만 분노로 이글거리는 상대의 눈빛에 놀라서 제대로 반항도 하지 못했어요. 그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한과 분노가 가득했죠.
마치 평생의 원수를 만난 것처럼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머리채를 잡은 손에 잔뜩 힘을 줬습니다. 그렇게 몇 초가 흐르니 너무 고통스러워 본능적으로 그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놀랍도록 강한 힘의 속수무책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서 얼음처럼 굳어버렸네요. 그때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예비사위가 필사적으로 자기 어머니를 떼어내려 노력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 손 놓으세요! 하지만 안사돈은 자기 아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는 막무가내였어요. 세준이, 넌 가만히 있어! 네가 이 여자에 대해 뭘 안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 결혼 절대 안 돼! 절대! 예비사위가 자기 어머니를 말리고 나선 후에야 저도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절 아세요? 전 처음 뵙는데. 그런데 제 질문이 뭐가 잘못된 건지 그 말을 들은 상대가 더욱 흥분한 듯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쳤죠. 뭐야? 처음 봐? 그래. 난 얼마나 상처를 받았든 말든 네 기억 속에선 이미 오래전에 지워졌겠지. 난 너희한테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을 테니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네 딸은 미혼모가 되든 뭐가 되든 절대로 내 아들하고 결혼 못해. 이건 네 부모가 저지른 죄악의 업보야. 순간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을 언급하다니. 그럼 안사돈이 흥분한 이유가 저희 부모님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인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그때 절망적인 목소리로 예비사위가 외쳤어요. 엄마, 제발 왜 이러시는지 말씀이라도 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무례하게 구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듣고도 안사돈은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제 머리를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그 모습을 본 예비사위의 목소리도 한껏 높아졌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예비사위가 필사적으로 자기 어머니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상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우악스러운 힘으로 버티며 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딸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식은땀을 흘리는 게 적잖이 놀란 것 같았죠. 홀몸이 아니네라 걱정이 된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놔주세요. 임산부 놀란 거 안 보이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요. 제가 애원하자 그제야 상대가 좀 주춤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 노려보는 눈빛은 도끼로 가득했네요.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응급수술을 마친 남편이 뒤늦게 도착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사과를 건네며 들어오던 남편이 방 안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러시죠? 근데 그때까지도 제 머리에서 손을 떼지 않던 안사돈이 갑자기 저희 남편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걸로 봐선 심하게 동요하는 것 같았죠.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은 떡 벌어졌어요. 그러더니 제 머리를 잡은 손에 힘이 스르륵 풀리는가 싶더니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선생님, 박진수 선생님 아니세요? 안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헌데 그런 안사돈을 본 남편도 상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세준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선생님이야말로 왜? 그럼 혹시 선생님이 성희에... 남편은 상대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고개를 돌려 엉망이 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나뒹구는 찻잔을 보더니 대충 상황을 파악한 듯 했어요. 세준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왜 저희 집사람을... 남편의 말에 안사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덜덜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죠. 집사람이요? 유미자가 선생님의 사모님이란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성희가 제 딸이고요. 그 말에 안사돈이 갑자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예비사위가 그런 자신의 어머니를 부축하더군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맞아요. 저희 도와주신 박진수 선생님이 바로 성희 아버님이세요.
저도 성이랑 결혼 얘기 나누면서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그러더니 예비 사위가 저희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이야, 우리 엄마가 많이 놀라셨나 봐. 실은 아버님이 전에 날 살려주신 그 의사 선생님이셔. 내가 말했었지? 대학생 때 사고로 많이 다쳤었다고. 제 딸도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세준 씨 대학 때 다쳤다고 하던 거 그거 말하는 거야? 그때 도와준 의사가 우리 아빠라고? 그래, 맞아. 내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수술해서 날 살려주신 것도 아버님이시고,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비를 못 내서 쫓겨날 처지였던 날 도와주신 것도 아버님이셔. 생각지도 못한 예비 사위의 말에 제 딸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소리쳤어요. 어머나, 그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던 의사 선생님? 그분이 우리 아빠라고? 그래. 그때 사고 낸 가해자는 잡히지 않았는데 내가 몇 달 동안 거의 누워만 있었거든. 보험도 변변이 없어서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지. 재활치료도 해야 하는데 그건 꿈도 꿀 수 없었어. 그때 아버님이 사비를 털어서 내 밀린 병원비를 다 내주시고 재활치료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쫓겨나지 않고 치료 잘 받아서 이렇게 멀쩡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년간 병원에 찾아가서 감사 인사도 드렸어. 예비사위의 말을 듣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절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안사돈 역시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자기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죠. 예비사위가 몸을 돌려 저희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아버님, 저도 성희한테 아버님 함자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싶던 선생님의 딸이라니. 그래서 전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성희랑 결혼해서 잘 살면서 평생 아버님께 은혜 갚으라는 하늘의 뜻이라고요. 아버님, 제가 성희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남편 역시 놀라서 한동안 말이 없더니 예비 사위의 감동적인 말을 듣고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세준이 네가 우리 딸의 짝이 된다면 나도 안심이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재활해 빠르게 회복하는 걸 보면서 뭘 해도 될 녀석이라고 생각했거든. 우리 성희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예비 사위가 이번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엄마도 선생님, 아니 아버님이 평생 은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들의 말을 들은 안사돈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에게 고개 숙이며 말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100번을 인사드려도 부족할 거예요. 그때 수술도 몇 번이나 받았고 중환자실 비용만 수천만 원이 넘게 밀렸었죠. 앞이 캄캄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들은 살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병원비, 재활치료비까지 그 온정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하더군요. 그때 왜 그런지 이 세준이한테 마음이 가더니 우리 딸 짝이 되려고 그랬나 봅니다. 하늘에서 이어준 인연이니 두 아이 정말 잘 살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되도록 하늘에서 정해져 있었던 것뿐이니까요. 남편의 말에 예비 안사돈이 감동한 듯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죠. 근데 아까 왜 저희 집사람과 몸싸움을... 혹시 집사람과도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불과 몇 분 전까지 제 머리채를 있는 힘껏 흔들어대던 안사돈의 얼굴에 당황의 빛이 스쳤습니다. 남편과 저, 두 아이의 시선이 모두 한 사람에게 쏠렸어요. 그러자 예비 안사돈이 한숨을 크게 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은혜는 죽을 때까지 절대 잊지 못할 만큼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더니 말하다 말고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조금 전에 살기는 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 선생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여자와는 절대 사돈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영문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아니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 아내가 무슨 엄청난 잘못이라도 했나요? 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그토록 저에게 분노를 쏟아낼 일이 뭐란 말인지 속 시원히 들어라도 보고 싶었네요. 남편의 말을 들은 안사도는 갈등하는 눈빛으로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이 여자, 아니 사모님이 아니라 사모님의 부모님 때문입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죠. 저희 부모님이요? 아니 저희 부모님이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분들은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전? 3, 40년, 아니 평생이 흐른다고 해도 난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야. 예비 안사돈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저희 남편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은인이시지만 이번 일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세준인 제 목숨과도 같은 아이입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얼마나 고생해서 키운 아이인데 저한테 평생의 하늘 안겨준 그 사람들의 딸과 사돈이 될 순 없습니다. 그 말에 예비사위가 갑갑한 듯이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엄마, 도대체 아까부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안사돈은 제대로 답해주지 않고 계속 고집만 부렸습니다. 넌 몰라도 돼. 엄마한텐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기억이야. 그냥 이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자. 엄마, 전 아버님이 아니면 이렇게 멀쩡히 걸어다닐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로도 이기지 못할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고 원한은 원한이야. 이 집안하고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예비사위는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의 원한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하지만 저랑 성희의 문제는 별개예요. 저흰 꼭 결혼할 거예요. 성희가 제 아이를 가진 거 잊으셨어요? 그 말에 안사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눈에 힘을 주며 소리쳤죠. 그래도 안 돼. 아이는 우리가 맡아서 키운다고 해도 결혼만은 안 된다. 나는 저 여자랑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어.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애를 저희가 봤다뇨. 그럼 멀쩡한 애를 부모랑 갈라놓겠다는 말씀이세요? 대체 그 원한이 뭔데요?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엄마의 원한 때문에 왜 저희가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해요? 예비사위가 소리치듯 말하자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나섰죠. 세준 어머니, 일단 앉으시고 차분히 말씀해 보시죠.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도 들어봐야 이해를 하든 뭘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남편의 차분한 목소리에 안사돈도 흥분이 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가웠고 금방이라도 노여움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만약 저 여자가 선생님 부인이 아니었다면 진즉에 험한 꼴 났을 거예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졌어요. 정순? 정순이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예비 안사돈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정순이라면 혹시 정순 언니? 제 말에 상대가 허공에 대고 피식 소리를 내며 웃었어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기억나는 모양이지? 잘난 너희 집에서 버림받은 고아 이정순! 말도 안 돼. 정말 당신이 그 정순 언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비 안사돈은 저에게 대답하는 대신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오래전 그 여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파양아이였습니다. 그 말에 평소에 감정 변화가 별로 없는 저희 남편도 눈을 크게 뜨며 놀라더군요. 파양이요? 아니 그럼 입양을 갖다가... 맞아요. 입양 갖다 버려졌죠. 책임지지 못할 일은 아예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애를 키우고 싶다고 데려가 놓고 필요 없어졌다고 버리는 게 사람을 장난감으로 여기는 게 아니면 뭐란 말이에요. 여자는 억울함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울부짖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정순 언니? 정말 정순 언니가 맞는 거죠?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자 예비 안 사돈, 아니 정순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나야. 네가 태어나고 버림받은 고아 이정순. 그 순간 갑자기 잊고 있던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따뜻했던 언니의 손길, 마당에서 소꿉놀이하며 놀던 추억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큰 가방을 들고 울면서 집을 나가던 언니의 뒷모습. 정순 언니, 언니. 어느새 제 목소리도 떨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람을 다른 곳도 아닌 딸의 상견례장에서, 그것도 사돈으로 만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예비사위도 놀랐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의 엄마를 향해 묻더군요. 엄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성희 어머님이 엄마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물음에 정순 언니는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답했어요. 동생 아니야. 난 입양됐다 파양당한 거라고. 친부모한테도 버려지고 양부모한테도 버려진 고아 주제, 어떻게 저렇게 귀한 사모님하고 자매가 될 수 있겠어? 정순 언니의 목소리에 다시 도끼가 서렸습니다. 저는 쩔쩔매며 언니를 보며 말했죠. 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언니를 버린 게 아니라. 버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10년 가까이 키운 아이를 보육원에 돌려보낸 게 버린 게 아니면 뭐란 말이야? 정순 언니가 다시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당시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가 떠나던 날 저희 친정엄마가 피를 토하듯 울던 장면이 손에 잡힐 듯이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졌죠.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언니가 십수년이 흐른 뒤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다니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언니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절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저희를 바라보던 딸이 남편을 향해 조심스럽게 묻는 게 들렸어요. 아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는 뭐 아는 거 있으세요? 하지만 남편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조차도 잊고 있던 예전 일을 남편이 알 리가 없었죠. 나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정순 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세준 어머니, 예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진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문제로 아이들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라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모두 알 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말에 정순 언니가 한숨을 쉬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때 기다리다 못한 식당 직원이 음식 주문을 받으러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비사위가 얼른 나가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자 돌아가더군요. 저희는 다시 자리에 앉아 정순 언니의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엎질러진 찻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4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래전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정순 언니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에 갈증이 나는지 테이블 위에 엎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물잔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을 움직여 한 모금 마신 후 드디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살 때 그 집으로 입양됐어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육원에 와서 저를 직접 데려갔던 것 같아요. 제 눈이 예뻐서 마음에 든다고 어머니가 웃으며 같이 살자고 했던 장면은 정확히 기억해요. 언니의 눈은 멀리 과거를 더듬고 있었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좋은 집이었죠. 아담한 2층 집에 넓은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 한 구석에는 작은 물레방아도 돌아가고 있었고 참 따뜻한 집이었어요. 정순 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언니의 말을 따라 제 유년 시절의 기억도 하나하나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한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이 생겼으니까요. 좋은 옷을 입고 반찬이 넘치는 도시락을 싸가고 사랑받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보육원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내 부모님이라는 생각에 조금의 의심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어렴풋이 생전 친정엄마가 해주신 말씀을 떠올려 봤어요. 언니가 처음 집에 왔을 때 부모님도 무척 기뻤다고 하셨죠. 특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던 저희 엄마가 참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헌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떠올리던 언니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원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절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미자가 태어났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더군요. 다들 기적이라고 했죠. 불임이라며 평생 아이를 못 가질 거라던 어머니가 임신했으니까요.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진짜 자기 핏줄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기뻤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게 죄는 아니지만 왠지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저도 기뻤어요. 동생이 생긴다니까. 부푼 배를 만지면서 동생이 빨리 나오기를 바란 적도 많았죠. 건강하게 나오라고 기도했던 기억도 나네요. 정순 언니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자가 태어나고도 한동안은 행복했어요. 자기들이 벌인 짓이니 그래도 책임지는 모습 보이고 싶었겠죠. 근데 미자가 2학년 되던 해 10년이나 자식이라며 키우던 저를 귀찮은 짐짝 버리듯이 아무렇지 않게 파양하더군요. 언니, 제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다 늙어가는 처지의 어린 시절 원한이라니 우습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어. 중학생의 나이에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했는지 말로는 다 못한다고. 그렇게 쉽게 버릴 거면 차라리 데려가질 말았어야지. 언니의 목소리가 격양되었습니다. 그때 보육원으로 돌아가라는 어머니한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 내가 말 안 들었냐고, 공부를 못했냐고, 동생을 괴롭혔냐고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버리지 말라고. 정순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보육원으로 돌아간 후에 내 인생이 어땠는지 알아? 완전히 망가졌어. 과거의 아픔을 회상하는 언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원래 파양당하고 돌아온 애는 보육원에서도 문제아로 낙인 찍혀. 아무도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지. 그때부터 난 사람이 무서워졌어. 누군가 다가오면 또 버려질까봐 겁이 났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두려웠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 그래서 겨우 중학교만 졸업하고 보육원을 뛰쳐나와 일을 시작했어. 청소, 식당, 주방, 공장 안 해본 일이 없어. 그래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어서 오래 못 버텼지. 직장을 옮겨다니며 근근히 살았어. 말을 마친 언니가 절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넌 어떻게 살았니? 부모님 사랑 독차지하면서 행복했겠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오해를 어디서부터 풀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형편이 어렵긴 했지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은 건 사실이었으니 언니에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다가 세준이 낳았어. 언니가 세준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적 같았지. 나같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가족이 생긴 거야. 비록 세준이 아빠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세준이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 예비사위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자신의 어머니 손을 꼭 잡더군요. 정순 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죠. 세준이가 커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생활도 나아졌어. 처음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지. 근데 언니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줄어드니 문득 궁금해졌어. 날 버렸던 그 가족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특히 나 대신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했던 유미자, 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썼어. 너희 가족을 좀 찾아봐 달라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깜짝 놀라 입을 막았어요. 뭐라고? 사람을 써서 날 찾았다고? 그래. 날 내치고 얼마나 잘 사는지 궁금했거든. 근데 진짜 돈만 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더라. 부탁한 지 일주일 만에 널 찾아서 사진을 가져왔더라고. 네가 부잣집 사모님으로 잘 사는 모습들이었어.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고급 외제차도 타고 다니더라. 그러면서 네가 의사 사모님 돼서 잘 산다고 했어. 역시 그럴 줄 알았지. 부잣집 무남 동료로 사랑받으면서 자랐을 테니 시집도 잘 갔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 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뭐라도 해명해야 할 것 같아 입을 열었죠. 언니, 그건 다 오해야. 사실 나도 알아. 네 잘못 아니라는 거. 네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난
너희 부모님과 너 때문에 상처받고 아직도 그 집에서 쫓겨나던 날의 악몽을 꿔. 이건 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살아있는 한 계속 안고 가야 할 상처일 거야. 언니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신의 한많은 인생을 슬퍼했습니다. 그때 제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쉽게 사신 건 아니에요. 그 말에 눈을 돌려 제 딸을 바라보던 언니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쉽게 살지 않았다고?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백화점에서 가방을 살지 구두를 살지 고민하느라 힘들었을까? 그러더니 제 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의사하고 결혼해서 저런 대저택에 사는 게 어렵게 사는 거니? 너희 엄마는 늘 사랑만 받으면서 원 없이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 그게 너희 엄마의 타고난 복이겠지. 난 박복함을 안고 태어났고. 그 말에 제 딸이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엄마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외할머니가 빚 갚느라 남의 집에서 파출부도 하고, 엄마도 돈이 없어서 합격한 대학에도 입학 못하고 대신 공장에서 돈 벌었는데. 딸의 말에 언니의 얼굴이 대번에 굳어지더니 저를 향해 거칠게 고개를 돌리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왜? 그제야 저는 한숨을 쉬며 언니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에 대해서 알아봐준 사람이 현재의 내 모습만 알려주고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나 봐요? 나도 언니 못지않게 고생 많이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고생이라니. 아버지 사업이 그렇게 잘 됐는데. 아니,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건 빚뿐이었어요. 언니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오래전 일을 털어놨죠. 저도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 자세히 기억은 못하지만 언니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간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저도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졌어요. 거기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살았어요. 왜냐하면 집에 사채업자랑 빚쟁이들이 몰려왔거든요. 뭐라고? 사채업자? 네. 나중에 엄마한테 들으니까 아빠가 엄청나게 큰 사기를 당하셨나 봐요. 그래서 집도 날아가고 회사도 날아가고 아빠도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거기다 언니를 파양한 죄책감도 한몫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네. 뇌졸중이었는데 얼마 버티지 못하고 바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도 언니를 보육원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건 매일같이 찾아와서 협박하는 사채업자들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중학생인 언니를 들먹이면서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학교 앞에도 찾아가고 그랬나 봐요. 뭐라고? 나를? 네. 그래서 겁을 먹은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언니는 보육원에 보내고 저는 몰래 시골로 보낸 거예요. 언니를 아예 파양해야 그 인간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 같았다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엄만 그때 언니를 보내는 게 언니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언니가 평생 엄마랑 아빠를 원망해도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하셨어요. 언니는 넋이나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전혀 몰랐어. 그냥 네가 잘 자라니까 내가 귀찮아져서 보냈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무서워할까봐 말씀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엄마가 편찮으시기 전까진 그런 자세한 사정까진 몰랐어요. 그냥 갑자기 집이 어려워지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남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언니의 눈빛이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남의 집 가정부를 했다고? 평생 사모님으로 곱게만 사시던 분이?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빚이 산더미 같은데. 그래서 전 고등학교에 가고 나서야 엄마랑 서울 산동네에 작은 쪽방 하나 얻어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매일 밤마다 후회하는 게 그거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니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산속에 숨겨서라도 옆에서 지켜줘야 했는데. 저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언니는 놀라움으로 입술을 깨물며 제 말을 기다렸어요. 너무 고생을 하고 못 먹어서 그런지 그래도 엄마가 고생해서 돈 번 덕에 둘이 같이 살 수는 있었는데 엄마가 여기저기 많이 아팠어요.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건데 편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고생해서 그런지 자주 아프고 그래도 못 쉬고 그래서 내가 얼른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전문대 간호학과에 가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등록을 못했어요. 왜? 돈이 없어서? 그때 엄마가 위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어머니가 암? 네. 그 뒤로 저도 많은 일을 했어요. 공장에도 다니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그래도 엄마만 버텨주면 참을 수 있었는데 엄마가 못 견디고 떠나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언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2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언니 이름이 희미해졌어요. 나도 언니를 생각하는 게 괴로웠거든요. 저는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갑을 꺼내 안쪽 깊은 곳 비닐에 몇 겹이나 싸서 보관해온 사진을 한 장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누렇게 변한 사진이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저한테 남기고 떠나신 거예요. 제가 사진을 내밀자 언니의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엔 67살 정도로 보이는 정순 언니와 갓난아기인 저, 그리고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제 볼에 뽀뽀하고 있고 부모님은 그런 저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죠. 엄마가 품에 안고 다니다 남긴 이 사진을 저도 20년 넘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언니, 우리는 언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언니는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 딸, 잊지 못할 아픈 손가락이었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르는 걸 겨우 참으며 말을 이어갔죠. 사진 뒷면을 한번 보세요. 제 말에 언니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사진을 돌리자 그리운 친정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두 딸, 정순이와 미자. 그 글을 본 순간 언니는 아예 목 놓아 울어버렸어요.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저도 결국 무너져 내렸죠. 제 이야기를 듣던 성희와 세준이도 눈물을 닦아내고 있더군요. 남편도 말없이 꼭 참고 있었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한참을 울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마지막까지 해야 할 말을 전했습니다. 언닌 모르겠지만 언니가 파양된 후에 엄마가 보육원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보육원에? 네. 너무 보고 싶어서 사채업자들 피해서 몰래 찾아갔는데 언니가 보육원에서 나간 후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임종 직전에 들릴 듯 말 듯 그러셨어요. 정순아, 얼른 가. 엄마 보지 말고 얼른 가. 망설이면 무서운 사람들 쫓아온다. 아마 언니를 보내던 날이 기억나셨던 것 같아요. 제 말에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날 내가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으셨구나. 내가 망설이다가 못 갈까봐 나를 위해서. 그때 눈물 쏟는 제 어깨를 감싸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2년간 위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그 수발을 이 사람이 혼자 다 했습니다. 돈도 벌고 병간호도 하고 그래도 사람이 참 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이 사람이 모진 소리도 많이 듣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 이런 평화를 얻기까지 쉽게 살아온 시간은 단 1시간도 없었어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세를 바꿔 앉았어요. 언니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언니, 부모님 대신 제가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가 얼마나 서러운 세월을 살았을지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제발 우리 성희 좀 받아주세요. 저 때문에 저 아이들한테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한테 상처를 줄 수는 없어요. 저는 하나뿐인 딸을 위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기겁한 언니가 소리쳤죠. 일어나, 어서 일어나! 언니. 그때 언니가 절 일으켜 세우더니 갑자기 와락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자야.
언니가 힘든 내 인생에 대한 원망을 전부 너랑 부모님한테 쏟았어.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가 너무 소중해서 빼앗긴 게 원통했나 봐. 나한테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줬던 사람들인데 내가 어리석었어. 처음엔 너무 그리웠고 그리움이 사무치니 어느 순간부터 감당할 수 없는 미움이 됐어. 알아요, 언니 마음.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미자야.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너라도 이렇게 잘 지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미자야, 보고 싶었다. 내 동생. 그 말을 하며 언니도 울고 저도 울고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 언니가 갑자기 제 딸의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성희야, 미안하다. 내가 어른으로서 못난 짓을 했구나. 아까 마음 아픈 말한 거 용서해 주겠니? 성희도 언니의 손 위에 다시 자기 손을 포개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말씀만 들어도 알 수가 있었어요. 이제라도 저희 효도 받고 손주 재롱 보면서 행복을 찾으세요. 그럼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남편이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세준이를 도와준 것도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준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아이를 제가 지켜주도록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돌봐주신 게 아닐까요? 남편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엄마 아빠가 끝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언니와 저는 다시 한번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상견례를 하고 2달 뒤 세준이와 성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와 언니는 두 손을 맞잡고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줬죠. 그리고 아이들이 신혼여행을 떠난 뒤 언니와 저는 남편의 차를 타고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결혼식 전날 언니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미자야, 우리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니? 갑작스러운 언니의 물음에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언니, 부모님은 화장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워낙 경황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힘들 때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 고향에 뿌려드렸어요. 뭐? 고향에? 네. 근데 엄마는 봉안당에 모시고 싶었는데 엄마도 아빠가 계신 곳에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그때도 같은 곳에. 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언니 거기 좀 데려다 줄래? 감사하고 원망해서 죄송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언니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아이들의 결혼식이 끝난 뒤 부모님을 만나러 남편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했습니다. 한참 만에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아버지의 고향에 도착해 두 분을 뿌려들인 강가에 서서 언니와 손을 잡고 울었죠. 언니가 강물에 손을 담그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순이에요. 다시 두 분을 만나러 오는데 40년이 넘게 걸렸네요. 이제야 두 분의 마음을 알았어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하신 거였다는 걸. 원망하고 미워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미자랑 못다한 정 나누면서 행복하게 지낼게요. 부디 저에 대한 아쉬움도 미안함도 다 잊으시고 편히 쉬세요. 그때 마치 두 분이 대답이라도 한 듯 바람이 불어와 강물이 출렁였습니다. 저도 언니의 곁으로 다가가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언니랑 저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를 지켜주셨듯이 오늘 새로 출발한 두 아이도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엄마, 아빠만 믿을게요. 제 목소리가 강물을 따라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40년의 오해와 원망도 그 강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그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귀여운 손녀를 낳고 부모로서의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언니는 그런 두 아이를 곁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런 저의 아들, 딸, 그리고 손녀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럼 오늘도 따뜻한 사랑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